푸른밤 종현입니다. 주말을 맞아 늘어지게 TV를 보고 음악을 듣고 요즘 인기라는 영화도 챙겨보고요. 그렇게 나른한 시간을 보내는 내게 친구가 묻습니다. 너 지금 그런 거 할 시간 있어? 그 질문에 대해 타블로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는데요. 그런 거 할 시간? 충분히 있습니다. 타블로 씨의 말에 따르면요, 우리에게는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힘이 필요한데요. 그걸 채워주는 게 바로 남들 눈엔 사소하고 쓸데없다고 느껴지는 시간들이라는 거죠. 우리에겐 잠을 잘 시간도 필요하고 밥을 챙겨 먹을 시간도 물론 필요하고요. 정신없이 무언가에 빠져들거나 크게 웃어보거나 멍하니 나를 내버려 둘 시간도 역시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 시인은 그런 시간들을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위해 틈을 내주는 것이라고 했다는데요. 그런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2월 4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2월 4일) 토요일,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스테레오포닉스의 Maybe Tomorrow 였습니다. 곡의 마지막 마무리가 되게 독특하네요. 예. 자, 타블로 씨의 이야기 오프닝에서 함께 나눴어요. 그런 거 할 시간 있냐는 질문에 충분히 있다고. 그런 걸 또 해야 내일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나를 좀 재충전할 그런 시간이 있어줘야 하루하루를 좀 잘 살아나갈 수 있다. 되게 중요한 말이죠. 모두가 그리고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도 쉽사리 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인 것 같아요. 다들 좀 일상이 너무 지쳐있고 쫓기다 보니까 압박감에 그럴 여유가 있는 순간에도 여유롭지 못하게 하루를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저도 물론 그런 사람 중에 하나여서 안타까운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렇게라도 한 번씩 상기를 시키면서 다음 주는, 혹은 아니면 그래 지금 이 몇 분만큼 아니면 몇 시간만큼만은 조금 나에게 여유를 주자,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토요일입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영화 전문 기자님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하고요. 3부는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들로 채워지는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으로 이어집니다. 방송 중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내일도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에서 마스크팩을 드립니다. 푸른밤은 좋은 책 신사고, 부영주택, 해커스 공무원, 유록스, 라프리모 분양 공동, 퓨어그린과 함께합니다. 까만 밤 하늘 구름 위에 숨은 별빛은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파. 아름다운 이 기억에 너와 나 조심스레도 손을 잡아. 푸른 밤 함께 있고 싶은데. 푸른밤 종현입니다. 여기에 폼나게 살고 싶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주먹이 아닌 머리로 세상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 힘 위에 힘, 더 높은 곳을 욕심내기 시작하는데요.
그는 과연 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미드나잇 스포일러 지금 시작합니다. 영화, 경영, 경제, 건축, 인터뷰 전문기자 신기주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다시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예, 네, 많이 예, 받읍시다. 예. 네. 그래, 우리 복 많이 받아야죠. 네. 예. 이번에는 제발 좀 받아야죠. 우리 모두 좀 받아야 됩니다. 새해 복을 네, 올해 그 세상의 복이 다 동난 것 같아요. 그러게 네. 말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한국에도 있고. 예, 예. 뭐 다양하게.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네.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내가 발을 뺄 것이야. 그런데 예, 지금 이제 예. 오프닝에서 말씀하셨어요. 네. 권력을 손에 넣기. 왕자의 게임인가요? 오늘 하는 왕자의 게임 영화로 나왔나? 네, 왕자의 게임과 비슷한 영화 더 킹 예. 이야기를 하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네. 요즘에 상당히 극장가에서 반응이 좋은 영화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킹왕.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스터가 훑고 지나간 자리를 네. 더 킹이 이제 지배하고 있죠. 극장가의 왕좌의 게임 되었습니다. 예. 좀 포장도로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범죄물 혹은 어떤 정치와 경제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는 우리 실상에서 어떤 우리가 볼 법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 영화가 나오면서 더 단단해지는 듯한 그리고 그 위를 이제 달리는 어떠한 그 영화 매체들도 많이 생겨버리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현실과 싱크로율이 높은 영화들이 네네. 요즘 이제 대세죠. 맞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이제 2월 깊이 들어가면 2월 26일인가요? 그러니까 2월 말에 이제 아카데미 시즌, 아카데미 영화상 시상식이 있고요. 그 전까지 이제 아카데미 영화상에서 상을 받을 만한 괜찮은 영화들이 줄줄이 이어질 거예요. 예. 그러니까 더 킹이 어찌 보면 그 전에 이른바 사회성 짙은 현실과 싱크로율이 높은 영화들의 마지막 이제 왕자가 되겠죠. 그렇군요. 더킹이라는 영화 사실 전 예고편 보고서 되게 자극적이다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아, 그래요? 네. 예고편에서 느꼈었던 거는 아니 언제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또 만들었대 그 이야기를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예고편은 좀 뭐랄까 정말로 말씀하신 어떤 사회적 내용들 지금 현실과 어떤 싱크로율이 느껴지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가지고 그러게요. 실제 영화는 보진 못했습니다만 실제 영화의 이야기를 오늘 한번 내용들도 조금씩 한번 훑어봐야겠죠. 그러게요. 이게 이 영화 안 보신 분들은 더 킹 그러면 이제 무슨 정말 왕좌의 게임이냐인데 그냥 가볍게 간단하게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검찰과 검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검사에 대해서 사실 평소에는 평범한 분들이시라면 만날 일도 많지 않고 대한민국의 검찰이 지금 검사의 숫자가 2,000명 정도 되니까 현직 검사들이요. 사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반인들이 검사를 마주할 일이란 건 거의 없죠. 그러니까 특수한 직종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자면 기자 흔합니다. 뭐 아이돌 가수 특수 직종이네요. 아이돌 가수 최근에 아이돌 육성대회 못 보셨고요? 못 보셨군요. 흔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되게 많은 분들이 연예인과 가수의 몸을 담고 있습니다. 2,000명 훨씬 넘어요. 그렇군요. 검사가 되는 게 어려울까? 아이돌 가수가 되는 게 어려울까? 둘 다 검사예요. 제가 지금 아이돌 대봤는데 검사입니다. 검사가 되는 게 훨씬 어려울 거예요. 그럼 검사가 되는 게 더 좋을까? 아이돌 가수가 되는 게 더 좋을까요? 저는 아이돌이요. 저는 아이돌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이돌이었는데. 나도 완전 부러워요. 어렸을 때 고민했거든요. 검사할까 아이돌 할까 고민하다가 아이돌 해야겠다 해서 그래서 아이돌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더 킹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아차 실수해서 공부를 좀 잘하고 아차 실수해서 이제 고시에 패스해서 아차 실수해서 검사가 된 분들 이야기입니다. 특수한 분들인데 여기 이제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영화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대사가 하나 나와요. 이 검사들 집단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검사 선배가 그 조인성 씨가 여기한 박태수라는 이 영화에서 주인공 인격인 인물한테 이야기합니다.
여기 야 우리 중에 서울대 안 나오고 고시 패스 안 한 사람 있냐? 그러겠죠. 예. 다 거기 이제 영화 보는 관객 입장에서 보면 울컥하게 되는 건데 서울대도 안 나오고 고시도 패스 우리 중에 서울대 고시 패스면 있냐? 관객들이 대부분 손을 들. 이거 마치 그거 있잖아요. 종현 친구들끼리 우리들 중에 춤 못 추는 친구 있어? 저요. 우리 중에 뭐 복근 없는 사람 있어? 뭐 우리 그렇게 비슷하면 야 우리 중에 뭐 데뷔 못한 사람 있냐? 뭐 그런 뉘앙스겠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집단은 대한민국 1% 혹은 0.1%의 아주 특수한 인물들이고요. 이 인물들은 모두가 다 간판도 좋고 머리도 좋고 심지어 그렇게 패스하기 힘들다는 고시까지 패스한 엘리트들인 거예요. 네. 근데 이 엘리트들이 그러면 그 엘리트들이 무엇을 추구하느냐? 이 영화에 나오는 정우성, 조인성 그리고 배성우 이런 인물들,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그 소수의 검사들이 권력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정치 또는 사회, 심지어 대한민국 전체를 들었다 놓았다 한다는 이야기죠. 더킹이라는 건 이들 검사들 집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검사들이 어떤 정치적인 힘을 또 과시하려는 그리고 얻으려는 그런 과정들이 담겨 있는 영화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게 사실은 아까 이제 현실과 싱크로율 얘기했는데요. 그 뭐 그냥 실명 얘기하면 되죠. 김기춘 또는 우병우라고 하는 우리 정말 뉴스에서 이제는 이름들이 너무 낯이 익어버린 전직 검사분들이 계시죠. 이 분들이 정치, 경제 또는 사회 문화에 미친 영향력들이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럼 검사란 집단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냐. 더킹은 그런 이야기들의 뒷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노래를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성 주연의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 OST죠. 더원이 부른 겨울사랑 듣고 오겠습니다. 조인성 주연의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 가운데 더원의 겨울사랑 듣고 왔습니다. 자, 겨울 사랑하기 힘든데 요즘 너무 추워갖고. 달달 떨고 있어요. 좀 어떠세요? 감기라든지 뭐 이런 걸로 좀 다치거나. 너무 추워요. 눈도 오고. 맞아요. 길이도 빙판이어서. 이런 거 보고 뜻하는 사자성어가 있죠. 뭐죠? 설상가상. 그쵸. 설상가상입니다. 진짜. 자, 이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영화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더킹. 자, 조인성. 배우들이 훌륭하죠. 조인성도. 나오고 정우성도 나오고 배성우 씨, 김하중 씨, 류준열 씨 그 외에도 또 많은 연기자 분들이 그 제작 발표 현장을 가거나 아니면 이제 그 무대 인사 있잖아요. 영화 개봉하고 나서 자 조인성, 정우성, 배성우, 김하중, 류준열 중에서 누가 가장 인기가 높았을까요? 환호를 가장 많이 받은 배우는 누굴까요? 쉽지 않네요. 배성우 씨요. 뭐지 일부러 틀리려고 한 것 같아요. 아니요. 설마요. 지금 배성우 씨요. 배성우 씨가 참 연기 잘해요. 여기서 이제 양동철이라는 정치 검사 중에서도 이제 아주 기회주의적인 검사분을 연기했는데요. 그 중요한 감초 역할을 했죠. 하지만 땡입니다. 틀렸습니다. 누구죠? 설마 조인성, 정우성, 유준열 중에서 누굴까요? 류준열 씨요. 맞아요. 최근에 좀 활동도 많이 하셨고. 대세입니다. 손에서 땀이 났네요. 요즘 사람입니다. 요즘 사람. 배성우라고 얘기해놓고. 요즘 사람이 아니고 외계인 같은데. 류준열 씨가 상당히 요즘 연기력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기도 하고 또 어떤 캐릭터의 어떤 소화력 이런 게 정말 뛰어나신 분이다 보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최두일을 연기했는데요. 최두일은 극 중에서 검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 조인성 씨, 그러니까 가 연기한 박태수라는 그 순진한 검사의 친구예요. 고향 친구인데 이런 거죠. 그 법을 좌지우지하는 법 기술자도 법망을 피해갈 수밖에 없는 어둡고 이른바 구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처리해주는 주먹입니다. 이제 고향 친구인 조인성을 도와서 서로
그러니까 검사는 이제 이른바 조폭인데요. 네. 조직폭력배의 뒤를 봐주고 네. 조직폭력배는 검사가 직접 할 수 없는 더럽고 어두운 일을 해주는 그런 빛과 어둠의 관계 같은 것인데 조인성 씨가 연기한 박태수와 유준열 씨가 연기한 최두일 중에서 그러면 질문 누가 더 멋있을까요? 극 중에서. 박태수와 최두일이요. 그렇죠. 한쪽은 검사, 한쪽은 조직폭력배. 아 정말 개인적으로 둘 다 별로 안 좋아하는 종이어서 직업군에 들어갈 수 있나 싶기도 한데 조직폭력배가 어쨌든 류준련 씨가 네. 그래도 저는 더 멋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한국 드라마 어떤 그 스토리 진행의 어떤 상 네. 뭔가 조직폭력배가 의리 혹은 맞아요. 이제 네. 희생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의리하면 또 유준열 씨가 이 영화로 확실하게 이제 TV 드라마를 넘어서서 영화 배우로 자리매김한 느낌이 있는데요. 네. 일단 영화를 보기 전부터도 관객의 환호성이 뜨겁고요. 예. 보고 나서는 유준열이 자꾸 기억에 남는다. 유준열의 이제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뒷부분에 가면 굉장히 극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유준열이 제일 멋있다. 뒷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뒷모습.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영화 내에서의 어떤 배우들의 케미도 정말 중요하고 네. 개개인의 어떤 역량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합이 정말 좋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시네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우성 세대여서. 예. 네. 저는 정우성 씨가 여전히 가장 잘생긴 배우 같은데. 정우성 씨 잘생기셨죠. 네. 그런데 잘생긴 배우가 요즘 대세로 치면 정우성 씨 외모는 약간 조지 클루니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기름진 느낌? 하지만 유준열 씨는 굉장히 담백하고 약간 못생긴 듯 잘생긴 듯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우성이 딱 싱크로율이 높습니다. 이 한강식이라는 검사 역할인데 이 인물은 뭐냐면 그냥 쉽게 이해하자면 김기춘과 우병우 섞은 것 같은 검사예요. 정말 예. 예. 그러니까 이름 죄송한데 비유가 너무 험상궂었다. 잠깐만 조인성 씨, 정우성 씨한테 정우성 씨의 배역이라는 거죠? 맞아요. 어떻게 정우성 씨가 그 배역을 왜 받았을지에 대한 정우성 씨인데 잘생겨서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문학의 블랙리스트시죠? 맞아요. 그러게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만드신 걸로 의심되는 분. 그래서 역할을 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한강식이라는 인물은요. 80년대부터 90년대, 2000년대를 통틀어서 권력의 중심에 있는 정치 검사의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영화적 상상의 인물이긴 하지만 현실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반영하고 있어요. 한강식은 80년대부터 시작해서 90년대, 2000년대에 정권과 유착해서 정치 권력에 유리한 수사를 해주고 필요하면 정치의 정적을 제거해주는 칼 역할을 해주면서 그렇군요. 자신의 역할과 권력을 확대해온 인물인 거죠. 그런데 영화 속에서는 그 인물이 잘생기기까지 해서 이른바 잘 놀기까지 하는 거죠. 예. 기술자를 넘어서 네. 이제 플레이보이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인물의 역할로는 정우성만한 배우가 없죠. 그렇군요. 역할의 어떤 분담도 정말 딱 맞아 떨어졌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반면에 이제 조인성 씨가 연기한 박태수는 그런 한강식을 선망하는 인물인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평범한 검사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치 검사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있는데요. 검사들한테 실제로 90% 이상 99%의 검사들은 평범한 월급쟁이예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소수의 일부가 권력에 가까운 길을 걸으면서 검찰 전체가 어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는데 뜻밖에도 불행하게도 이 박태수라는 인물이 한강식이라는 인물을 선망하게 된 거죠. 평범한 검사였고 하루에 수백 건씩의 일을 한 달에 그 사건을 처리하던 그 월급쟁이 검사에서 권력의 맛을 들이고 타락해가는 검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게 박태수고 조인성 씨가 그 역할을 맡았죠. 네. 사실 이게 참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담았을 때 어느 시선에서 잡히냐에 따라 해석이 정말 달라지거든요. 맞아요. 네. 시선이 좀 어느 쪽에 좀 더 기울어져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요. 이 영화 감독은 한재림 감독인데 네. 한재림 감독의 이전 작품이 관상이에요. 예. 네, 관상의 경우에는요.
3인칭 관찰자예요. 그냥 설명하자면 이른바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이거든요. 그거를 흔히 천의무봉이라고 하죠. 정말 군더더기 하나 없이 배우들의 연기와 어떤 그 스토리의 전개로만 보여줍니다. 반면에 더킹에는 나레이션이 등장해요. 아, 그래요? 조인성 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야기를 설명해줘요. 그렇군요. 그게 굉장히 낯설거든요. 예. 근데 하지만 지금 이제 정확하게 종현 씨가 짚으셨는데 바로 이 사건 또는 이 정치 검사 또는 정치 검찰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의 시선의 문제에 있어서 예. 한재림 감독이 깊이 고민한 끝에 그 권력 안에 선망해서 탐닉하고 타락해가는 어떤 순진했던 검사의 시선으로 사건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게 굉장히 영화적으로 관객들한테는 불편해 보이기도 하지만 네네. 그러나 이런 식의 어떤 그 예민한 사건을 다룰 때는 어찌 보면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겠다 그렇군요. 싶어요. 네. 예, 예. 뭐 앞에서 우리가 예전에도 이런 물론 저는 더킹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게 기자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예전에 타짜 1편이 나왔을 때 권위를 아냐고요 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네. 느낌인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게 시종일관 조인성의 시점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국 관객들이 봤을 때는 다큐멘터리에서는 봤을지 몰라요. 예. 아니면 뭐 TV에서 만들어지는 PD 수첩 같은 방송에서 봤을지 모르겠지만 극영화에서 본 거는 굉장히 드문 경우거든요. 상당히 좀 생소할 수 있는 네. 그런 전개 방식.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나레이션뿐만 아니고요. 사건의 어떤 비주얼 장면의 구성에 있어서도 조인성의 시점으로 전개되는 순간이 많아요. 제가 이 장면만 설명드리자면 원래는 조인성, 그러니까 박태수는 굉장히 평범한 형사부 검사였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검찰에는 여러 부서가 있는데 특수통, 형사통, 뭐 기획통,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원래 특수부 검사가 되면 네. 이른바 이제 권력에 가까워질 수 있겠죠. 특수부 검사들이 하는 그 수사라는 게 정치인에 대한 수사 또는 재벌에 대한 수사 같은 거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이제 특검들이 하는 수사들이 네. 대부분 특수통 수사인데 형사통들은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강철중에 나오는 이 설경구 씨가 연기한 이 검사예요. 그러니까 깡패 잡는 검사인 거죠. 근데 보통 평범하게 박태수는 그런 식의 이 형사통에 있는 검사였다가 특수통 검사들의 활약상을 보면서 선망을 하게 되는데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이 수사하는 수사의 핵심부를 우연히 목격하고 그 맛을 들이게 돼요. 그 순간에 이제 유혹에 빠져드는 순간이 있거든요. 예. 그때 아주 조인성의 시점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하면 본인 흔히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 검찰 또는 이제 주요한 수사기관들은 연예인들의 어떤 비밀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순간이 되면 뉴스를 덮어주려고 대중들의 어떤 관심을 맞아요. 네. 눈길을 뺏기 위해 맞아요. 그런 것들을 일부러 이제 흘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그 의혹들이 있잖아요. 이 영화에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조인성이 권력에 빠져들게 만드는 순간 굉장히 유혹적이고 탐닉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화에서 이제 여배우의 어떤 이제 야한 비디오가 있어요. 그 비디오 속에서 여배우가 걸어 나와요. 그래서 조인성을 덮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에로틱한 장면인데 네네. 이게 조인성 또는 여기서 박태수죠. 박태수가 이제 권력과 탐욕의 눈을 뜨게 만드는 순간을 아주 한 장면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게 전형적으로 조인성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왜 예를 들면 뭐 어렸을 때 불우하게 자라서 권력을 탐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한 순간으로 한 장면으로 나 같아도 넘어갈 수밖에 없겠다. 라는 순간을 만들어내죠. 예. 이게 이 영화의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자, 광고를 듣고 와서 얘기를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MBC FM for you. 어두운 건 싫어. 근데 밤은 좋아. 스치듯 잡아준 네 손 같아. 오늘도 잠이 안 와. 날 기다려줘. 날 생각해줘. 같이 있어줘. 매일 밤 이렇게 여기서 푸른밤. 광고 듣고
고영배 씨 목소리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로고로 들었죠. 자,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더킹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었는데요. 현실과의 접점도 있고 어떤 상당히 자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소재의 영화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영화 처음 봤을 때는요. 예. 흥행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인성의 2층 나레이션으로 전개가 되고요. 사건의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겠네요. 마스터 같은 영화 보면요. 네. 마스터는 사실은 잘 짜여진 K-pop 무비잖아요. 네네. 엄청난 속도감으로 관객을 몰아가고 이미 설명드렸습니다만 후반부 가면 이제 권선지강의 대리 만족을 주죠. 반면에 이 영화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지 않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자칫하면 관객들이 재미가 없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지루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 그런 반응을 보이신 관객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뜻밖에도 영화가 흥행의 이 추력을 받고 있는 이유는 네. 역시나 현실과의 접점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검사에 대한 관심이 대중적인 관심이 환기됐던 때가 네. 또 있었나 싶으면 한 번 딱 있었거든요. 언젠가요? 그게 이제 그 예전 이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를 했던 때. 그때 사실은 반짝. 검사와 대통령이 왜 만나갖고 앉아서 대화를 하지? 무슨 일일까 싶었어요. 지나고 보면 그 순간이 대한민국 검찰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었던 것 같은데 네. 당시에 저를 포함한 국민들 대다수가 그 의미를 잘 몰랐죠. 근데 이 영화를 보다 보면 그 순간에 검찰에 대한 개혁이 왜 필요했었고 검찰이란 집단이 왜 견제를 받았어야 했었고 그때 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고 그래서 한강식 정우성 씨가 연기한 검사의 성장 과정이 이른바 정치 검찰이라고 하는 존재가 성장하는 과정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관객들이 그걸 보면서 좀 더 설명적인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흥행적 요소를 발견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특히 영화 보면요, 흥미로운 지점들은 5공화국이 끝나고 6공화국 이른바 지금 체제죠.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시작될 때부터 한강식이라는 인물이 급성장하는 걸로 그려지거든요. 예. 그게 지금 검찰의 성장 배경과 역사와 굉장히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만 해도 이른바 그 당시에는 군부 독재 시절이죠. 흔히 네. 권위주의 정부라고 했던 때인데 그때는 법이 필요 없었죠. 불만이면 잡아 가두고 네. 주먹으로 철권으로 통치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른바 이제 민주화가 되고 나서는 절차는 지켜야 되는 거죠. 최소한. 그러면 그때 필요해지는 것은 법을 잘하는 법 기술자들이었던 거고 그런 법 기술자가 검찰 또는 검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법에 의한 통치가 시작됐는데 이른바 법치라고 하는 것. 하지만 법치가 시작됐다고 해서 민주화가 된 건 아니었던 거예요. 예. 왜냐하면 법치의 도구가 되는 검찰이 정확하게 민주화되지 않으면 그러면 검찰이 권력의 신여가 되거나 도구가 되면 네. 그러면 민주주의가 왜곡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는 몰랐고 그런데 이 한강식이라는 인물은 그 안에서 그 빈자리를 채우는 거죠. 한강식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요. 우리 왜 예전에 뭐 범죄와의 전쟁 뭐 이런 게 있었죠. 그 전쟁을 이용해서 네. 이른바 지역의 조직폭력배들을 소탕한다 명분으로 검사가 그 지역에 패권을 쥐는 장면이 나와요. 이른바 법이 잘못 적용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나쁜 악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유준열 씨가 멋있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최두일 그리고 박태수, 조인성 씨가 연기한 이 인물들도 과거의 선배들과 비슷한 형태로 성장하고 권력을 탐하지만 결국은 몰락해가는 과정이 이 영화에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게 이제 뭐 노태우 또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또는 이명박, 박근혜까지 다 나와요. 모든 대통령의 사진들과 장면들이 다 등장하고요. 예. 그때마다 뒤에 검사들이 존재했다는 거 보여주는 거죠. 그 모든 정권의 그 부침에 검사 또는 검찰 조직의 입김 또는 영향력, 역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상당히 무서운 얘기를 영화로 만들어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예, 우리가 좀 뉴스에서 봤던 이야기들이 또 이제 어떤 스크린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석이 돼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사람들의 관심을 조금 더 끌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더킹
어떠세요? 좋은 영화라고 보십니까? 그거 궁금하네요. 갑자기. 이 영화는요.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그 한재림 감독의 최고 작품이라고 하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재림 감독은 나레이션을 썼다고 하면서 나레이션에서 이게 약간 그 한국의 마당극이나 판소리 같은 것들을 원용했다는 설명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당극이나 판소리에서는 이제 그 판소리를 이어가는 그 1인칭 나레이션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한국의 정서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많이 퇴색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 거를 실험하기도 했었고 또 하나는 영화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스타일리시해요. 영화의 장면의 전개 방식 자체가 좋게 말하면 스타일리시하고 나쁘게 말하면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폼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객들이 보기에는 과잉이다 싶을 정도의 스타일리시한 부분을 보여주거든요. 네. 한재림 감독이 굉장히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감독이에요. 특히 관상에서 보면 제가 천의 무봉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군더더기고 끊임이 없이 스토리가 매끄럽게 전개되는 영화 잘 찍는 감독인데 네. 이 영화에서는 그걸 다 버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의 폼을 잡았죠. 그게 이 영화의 약점이고 단점이라면 그걸 통해서 이른바 저 같은 잘 모르는 일반 관객들조차도 한국의 역사 뒤편에 칼잡이들이 있었구나. 여기서 칼잡이라면 검사 집단을 뜻합니다. 예. 물론 검찰의 검자와 이제 그 칼을 뜻하는 검자하고는 한자가 달라요. 예. 하지만 검사할 때는 검사한다는 뜻인데 이른바 그런 검찰 집단에 대한 대중적 이해, 인식을 높여줬다는 측면에서는 이른바 다큐멘터리 이상의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한국이 검찰 개혁에 실패하면서 많은 불행한 사건들을 겪었어요. 그 중에 네. 하나가 노무현 대통령 서거 같은 것일 텐데 그 배경이 영화에서 나옵니다. 영화에서도 그 사건 실제로 묘사가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대중들이 상업 영화에서 기대하지 못했던 어떤 통찰? 역사에 대한 인식 이런 거 배울 수 있었던 영화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노래 한 곡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가운데 레몬헤드스의 미세스 로빈슨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가운데 레몬헤즈의 미세스 로빈슨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를 왜 들었을까요? 우리가 덕칭하고 같이 이야기해 볼 만한 영화가 있는데 그게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여서 저는 정말 이 영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아, 그래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는 전 이제 집에서 봤거든요. 그리고 기자님하고 이야기 나눈 이후에 봤는지 이전에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에 봤어요. 그 즈음에 봤었기 때문에 제 기억 속에도 좀 크게 좀 자리매김하고 있는 영화기도 합니다. 디카프리오의 연기도 되게 인상 깊기도 했었고.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하고요. 그러니까 덕킹하고 일맥상통하는 지점이 있다면 탐욕에 눈이 먼 남자들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제 덕킹은 권력에 눈이 먼 네. 일부 검사들 이야기였다면 그러니까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의 경우에는 이른바 돈에 눈이 먼 그러니까 금융 기술자들 이야기죠. 예, 법 기술자하고 금융 기술자 이야기인데 근데 흥미롭게도요. 두 영화 모두가 다 탐욕에 눈이 멀었다가 몰락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탐욕 속에서 흥청망청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굉장히 경쾌하고 화려하고 스타일리시하고 요란하고 뻑적지근하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마틴 스콜세지, 그러니까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에서 마틴 스콜세지는 탐욕을 사악하게 그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탐욕 자체를 경쾌하고 화려하게 그리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탐욕은 나쁜 것이지만 그러나 역시 유혹적인 것이다. 라는 것들을 관객한테 보여주려고 하죠. 더킹도 마찬가지예요. 더킹에서 보면 그 정우성 씨가 그 클론의 난 뭐 이런 노래 있었죠 예전에. 이런 걸로 맞춰 춤추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네. 이른바 검사들끼리 실제로 그런 게 있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식의 아주 프라이빗한 파티에서 화려하게 춤추고 놀면서 권력을 향유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과잉으로 보이지만 한재림 감독의 의도는 권력을 누렸을 때 보여지는 화려함과 어떤 그 허망함
이런 것들 동시에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거예요. 권력 자체는 유혹적일 수밖에 없죠. 관객이 그걸 피부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화려하고 요란한 장면이 필요한 거예요. 마틴 스콜세지 똑같은 선택을 했었고 아마 마틴 스콜세지 선택을 한재린 감독이 참조한 게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어마어마한 대박을 터뜨리고 난 다음에 보여주는 이 파티는 이거는 뭐 광란? 광기? 아, 예. 네. 아, 깜짝 놀랐어요. 보면서. 와, 뭐야? 그리고 저렇게 좋아? 아니, 그리고 디카프리오 자체가 이제 인간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르잖아요. 그렇죠. 네. 마약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중독을 통해서 사람 자체가 망가지고 계속해서 몰락하는 것들이 그려지는데 와, 이제 보면서 그렇게까지 올라갔다가 뭐 올라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뭐 정당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떨어지는 모습 자체가 조금 어찌 보면 정말 이제 살아가는 것 자체랑도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결국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욕망이나 탐욕, 거기서 오는 돈, 권력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남을 잡아먹다가 네. 자기 자신까지도 잡아먹는 거죠. 심지어 사랑하는 마고 로비가 여기서 나오는데 네. 마고 로비 아내하고의 결혼도 사실은 다 거짓투성이가 되는 것이고 여기 더킹에서도 조인성 씨의 아내로 김하준 씨가 나와요. 네. 마고 로비 못지않은 미모로 그런 그러니까 구조가 굉장히 두 영화가 흡사하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 두 영화에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은 한쪽은 검찰의 내부의 얘기고 한쪽은 월스트리트 내부의 어떤 메커니즘이지만 네. 그 메커니즘 안쪽 깊은 곳에서는 인간이 갖고 있는 내면의 일그러진 욕망인 거예요. 그 욕망의 모습은 똑같다는 거죠. 네, 욕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다루고 있는 영화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 영화 두 편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한쪽은 마치 월가를 비판하는 것이고 예. 한쪽은 정치검찰을 비판하는 영화로 1차적으로 읽힙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들어가서 보면 인간은 누구나 이런 류의 어떤 탐욕을 갖고 있고 그 유혹에 유혹을 누구도 이길 수 없으며 일단 그 유혹에 빠지고 나면 자기 자신을 다 태워버릴 때까지 멈출 수 없다는 거죠. 조인성 씨, 박태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몰락할 때까지, 막다른 길에 다다를 때까지, 그리고 죽음 앞에서까지 자기를 다 불타올 때까지는 그 유혹을 떨쳐낼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마약보다도 더 위험한 중독성이 있는 것이 권력이라고 하잖아요. 예. 일단 한번 박태수가 거기에 맛을 들이고 나면 벗어나기 어렵고,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여기서 이제 조단 벨포트죠. 실존 인물일 텐데, 네네. 이 인물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돈이 주는 권력, 돈이 주는 그 지위, 이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 두 영화가 비슷한 부분이 많네요. 이 조단 벨포트 같은 경우에는 실존 인물이기도 하고 네. 그 사람 자체 영화의 마무리 자체가 이 사람이 어떤 강연을 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네. 되는 걸로 기억을 네.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되게 의아하긴 했어요. 마무리 자체가. 왜 의아했어요? 앞에 그렇게 화려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착한 척 하니까요. 저는 좀 그러긴 했었는데. 그게 더킹도 그래요. 예, 네. 예. 어쨌든 영화를 보실 분들은 보시면 내 말이 네. 뭔지, 무슨 어떤 마음이었는지, 뭐야?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착한 척해. 이런 마음이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분명히 거기서 오는 배움은 있었어요. 저렇게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정확하게는요. 예. 어느 누구도 저렇게 될 수 있다고 누군가 문을 열어주는 순간 그 문 안으로 안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만나면 안 되겠다. 문지기를 만나면 안 되겠다. 문지기를 잘 피해서 도망다녀야겠다. 저승사자 같은 문지기를. 그래서 그런 사람을 피하는 거나 그런 것들 같은 이런 영화를 보면서도 느낄 수 있다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즐겁기 위해서, 웃기 위해서 영화를 보는 경우들이 저는 많은 편이기는 한데 이런 영화를 보면서 어떤 삶에 대한 생각들도 조금씩 해본다라는 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사회와 맞닿아져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더 그런 거겠죠. 사회 비판적 영화들이요.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네요. 그 비판에서만 멈추면 그러면 예술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그 안에서 본질적인 욕망 또는 탐욕, 인간에 대한 통찰, 성찰 이런 것들까지 닿아야 마지막에 여운이 남거든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가 사실은 월가의 어떤 탐욕과
폐악 이런 것들을 다룬 수없이 많은 영화 중에서도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것들은 그 안에서 그 자체를 어릿광대 놀이처럼 이제 풍자하면서 그러면서 그 민낯을 보여주는 거죠. 예, 예. 디카프리오가 끝까지 망가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을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 더킹은 다 망가지지는 않는 걸로. 스타일리시해야 되니까요. 너무 잘생겼어. 예, 예. 자, 노래 들으면서 기자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성 주연의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 가운데 트윈폭스의 Cross My Mind 들으면서 기자님과 인사 나누고요. 광고까지 듣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Oh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푸른밤 시간이 늦어서 함께 나눌 사람이 없어서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있는 이야기들 이곳에 들려주세요.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푸른밤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손편지는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푸른밤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사연 만나볼까요? 0205님 38살이 되었다고 이젠 맞선만 들어옵니다. 전 아직 연애가 하고 싶은데 정신 차려야 하는 걸까요? 소울스타의 연애의 시작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연애가 조금 더 끌리신다면 연애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물론 맞선을 보고서 이제 연애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결혼을 전제로 이제 만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잖아요. 맞선 같은 경우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좀 연애를 조금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예. 연애를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선이 들어오는 것 자체도 어찌 보면 그래도 관심이 있고 그런 거니까 주변에서 예. 너무 그렇게 서럽다라고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하네요. 소울스타의 연애의 시작 0205님이 신청하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소울스타의 연애의 시작 듣고 왔습니다. 6327님 저는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물건 잘 버리고 정리하는 방법을 담은 만화책이 있다길래 반가운 마음에 읽어봤는데요. 물건을 버릴 때 저자 스스로 하는 질문이 있다고 해서 쫑디한테도 알려주려고 사진을 보냅니다. 버릴 때 어떤 마음으로 버리시나요? 저의 경우에는 이게 정말 필요한가? 이게 정말 마음에 드는가? 다른 것으로 대용할 수는 없나? 이거 버리면 죽나? 이거 누가 보아도 부끄럽지 않은가? 같은 질문을 스스로 해봅니다.
이거 버리면 죽나? 라는 센 질문에 흠칫 놀랐지만 전 오늘도 약해진 마음에 버리려던 물건을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도 정리를 글로 배웠어요. 윤종신의 배웅 신청해요. 가능하면 99년 7집 버전으로 부탁을 해요. 몇 년 전 카세트 테이프를 정리하면서 버렸는데 음원 사이트에서 제공을 안 해주더라고요. 이땐 쓸데없이 과감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이제 본인의 어떤 버리지 않는 쌓아두고 보관하는 습관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이게 정말 필요한가? 이게 정말 마음에 드나? 뭐 다른 것으로 대용할 수 없나? 버리면 죽나? 이거 누가 봐도 부끄럽지 않은가? 뭐 이런 질문을 스스로 좀 해본다. 그래요. 근데 사실 물건을 잘 못 버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스스로 물어봐도 아닌 걸 알아도 못 버리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아마. 이거 버린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이거 지금 당장 쓸모도 없고, 이거 지금 당장 뭐라고 해야 되죠? 마음에 꼭 드는 것도 아니고 대용할 게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정말 저는 이제 향초 틀이라든지 아니면 케이스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사실 담고 있었던 거고 내용물은 이미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쓸모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뭐 활용해서 다른 걸 만든다던가 뭐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손이 뭐 막손이어서 그런 걸 못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그게 그 공간에 있는 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뭔가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인테리어 소품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물건은 그 어떤 향이 났던 그 향초는 며칠 그리고 뭐 길게는 몇 달 정도 그 자리에 있었었다 보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먼 곳으로 떠나가는 걸 보기 싫은 그런 기분인 거죠. 아주 강박적 성격인 건데 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는 선상에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5480님, 퇴근하는 길에 혼술을 하고 있는데요. 술집에 저밖에 없어서 그런지 얘기했더니 사장님이 푸른 밤을 틀어주셨습니다. 안주도 서비스로 더 주시고 친절하셔서 너무 감동이에요. 그래서 어제 남자친구랑 헤어졌다는 얘기도 술술 늘어놓고 있는데 갑자기 절 되게 안쓰럽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저 괜찮은데. 빌리 어쿠스티의 소란했던 시절에 신청합니다. 저 괜찮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힘내. 힘내라. 이렇게 힘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찌 보면 좀 상대방을 살짝 뭐랄까 상처 주는 말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나 진짜 괜찮다고. 예전에 저 그런 적 있거든요. 자꾸 힘내라는 거예요. 분명히 괜찮다고 말했는데 자꾸 힘내라 그러고 막 힘내세요. 막 저한테 그때가 무슨 일이 있었을 때였는데 저를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게 뭐 제가 연예인이다 보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는지 사람들이 조금 쉽게 알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괜찮은데 그때 제가 동대문에 있는 그 어떤 상가들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친구랑 같이. 근데 샤이니 종현 씨 힘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힘내요. 힘내. 그래서 괜찮은데 왜 그러세요? 어쨌건 감사합니다. 이러고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좀 이런 것들이 과도한 친절, 상대방을 너무 안쓰럽게 바라보는 눈빛 이런 것들 좋을 때도 있지만 가끔은 부담이 되고 날 불편하게 만들 때도 있죠. 그래도 힘내세요. 윤종신의 배웅 6327님이 신청하셨고요. 빌리 어쿠스티의 소란했던 시절에 5480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넌 기억하고 있는지 모두 잊은 듯 지내는지 윤종신의 배웅, 빌리 어쿠스티의 소란했던 시절에 두 곡 듣고 왔습니다. 8428님, 쫑디 안녕하세요. 예비 고3 학생입니다. 요즘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고3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런 말을 매일 듣다 보니 너무 서러워요. 나도 사람인데 왜 이래야 되나 싶고 현실에 치여 사는 제가 너무 한심합니다. 집에서는 벌써 고3이라고 대우를 해주시는데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쫑디가 위로 좀 해주세요. 빅뱅의 라스트 댄스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예비 고3. 사실 예비 고3 때 그리고 고3 때 정말 오랜 시간 공부를 하고 잠도 많이 못 자고 그리고 고3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되게 문장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부담감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들을 보면서 스스로를 한번 다지고 그리고 그래 힘내자 파이팅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글들, 문장들, 말들 이런 말들도 마찬가지로 고3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 이런 걸 들으면서 참 마음이 무거워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담감들을 조금은 내려놓고 내가 하는 공부에 집중을 하는 게 더 좋을 텐데 말입니다. 사실 그런 거는 주변에서 이제 좀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긴 하죠. 그래도 이제 가족들이 좀 옆에서 힘을 많이 줬으면 하네요. 부담스럽고 힘들어하는 지금 사연자분의 마음을 조금 다독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지민님, 학교 방학 보충이 곧 끝나요. 기숙사 학교라서 방학인데도 학교 가는 느낌이었는데 드디어 끝이 나서 기쁘네요. 학교에서 매일 푸른밤을 들으면서 잠드는데 덕분에 힐링받고 있어요. 신청곡은 비스트의 잘 자요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기숙사 학교. 좀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학교를 다니면서도 이제 통학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 다닐 때는 조금 거리가 있는 곳을 통학을 했었고 이제 예술고등학교 다닐 때는 조금은 가까운 거리긴 했는데 그래도 이런 기숙사 학교에 대한 로망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땐 좀 있었거든요. 뭔가 이제 수련회 항상 온 것 같은 기분일 것 같고 저는 경험을 안 해봐서 이런 마음이겠지만 지민 씨 어쨌든 푸른밤 덕분에 힐링도 많이 받으셨다고 하니까 저도 마음이 좀 기쁘네요. 조심히 집으로 가시려나요? 보충 끝나셨으니까. 어쨌든 지금 보충도 끝나셨고 방학 기간 어느 정도 좀 남은 거 잘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빅뱅의 라스트 댄스 8428님 신청곡이고요. 비스트의 잘 자요 김지민님 신청곡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사랑도 저물고 이젠 그난 친구마저 떠나가네요. 나이가 들어서 오늘 하루 그댄 어땠나요? 하루 종일 많이 힘들어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Oh love 사랑이란 Oh love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Oh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밤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3666님 엄마가 베트남 다낭으로 여행을 가셔서 혼자 집에 있는데요. 괜히 외롭네요. 이 시간에 보고 싶다 전화할 사람도 없다는 사실에 더 외로워지는 밤입니다. 수지의 행복한 척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이 시간에 전화할 사람 있는 사람 몇 없죠. 정말 연애하시는 분들 말고는 아니면 연애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시간에는 전화하기 좀 힘든
분들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늦은 시간이고 사실 12시가 넘은 시간이니까 대부분 잠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너무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하면 실례가 될까봐 좀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 예, 푸른밤에 연락하시고 이렇게 또 문자 소개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여기 있으니까. 예. 그리고 올해는 이런 이 시간에도 조금은 마음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정을 나누는 인연이 생겼으면 하네요. 타카코님, 매일 춥네요. 눈에 익숙하지 않은데 주말에 눈이 많은 지역으로 가요. 그래서 눈길을 걷는 부츠를 샀어요. 근데 추우니까 옷을 여러 겹 입어서 움직임이 로봇같이 되는군요. 한 장으로 따뜻한 옷은 없을까요? 정엽의 너에게 기울어가 신청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타카코님이 보내주셨는데 한국말을 정말 잘 써주시고, 이게 그리고 로봇같이 되는군요. 뒤에는 키읔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게 그냥 아이디 이름만 타카코시고 한국분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살짝 했어요. 한 장으로도 따뜻한 옷은 없을까요? 근데 이 문장 느낌이 조금 일본분이 말씀하시는 뉘앙스긴 해요. 예, 일본분이 일본어로 말씀하실 때 어떤 그런 문장들을 이제 한국어로 이제 머릿속으로 탁 돌려서 말씀하실 때 이 정도의 느낌이 날 때가 있는데, 어쨌든 눈길을 걷는 부츠를 사셨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눈이 많이 오는 곳을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스키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행이라든지. 건강 조리 잘 하시고 혹시나 넘어지셔서 다치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수지의 행복한 척 3666님 신청곡, 그리고 정엽의 너에게 기울어가, 타카코님 신청곡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난 또 행복한 척, 더 행복한 척. 그대 눈빛에 어떤 말보다 의미가 있어. 난 그걸 느껴. 지난 밤 꿈에. 수지의 행복한 척, 정엽의 너에게 기울어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1680님, 종현씨 안녕하세요. 아가 재우고 신랑은 야근이라 아직 퇴근 전이어서 혼자 조용히 듣고 있는데요. 정말 좋네요. 이 시간에 라디오 듣는 건 학교 다닐 때 이후니까 벌써 15년은 더 지난 듯해요. 음악방송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만 보다가 이렇게 종현씨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새롭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종종 들어야겠어요. 심연보의 사랑이란 그런 것 듣고 싶어요. 꼭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오랜만에 라디오를 듣게 되셨는데, 그게 또 푸른밤이라고 하니까 이런 게 인연이죠, 사실. 우연히 쌓여서 원래 인연이 되는 거니까. 어쨌든 나중에도 이렇게 시간이 나시고 생각이 나시면 푸른밤 한번 찾아와 주시길 바라고요. 음악방송에서 보이는 모습하고 이제 푸른밤에서 보이는 모습이 되게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비행기를 되게 많이 타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이제 푸른밤 잘 듣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듣는 곳이 이제 비행기거든요. 비행기 타면서 좀 일반 대중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승무원분들이라든지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마주치는 경우들이. 그때 되게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몸둘 바를 몰라 하는 저의 모습을 그 멤버들도 되게 민망해요. 아니 그 얘기를 듣는 걸 민망해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 듣고 나오는 저의 리액션을 멤버들이 보면 되게 저 형은 뭐 저렇게까지 되게 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어요. 뭔가 푸른밤에 있을 때는 푸른밤 DJ로서 있는 느낌인데 그 외에 이제 비행기 타거나 이제 이동을 하거나 그러면은 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잘 못하고 있다가 푸른밤 잘 듣고 있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되게 굽신굽신 뭔가 되게 친구를 못 알아본 것 같은 미안함 그런 느낌이에요. 어쨌든 우리 가족분들 혹시 저를 거리에서 보거나 어디선가 보신다면 그렇게
파이팅 한번 외쳐주시면 제가 큰 힘이 됩니다. 되게 부끄러워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거예요. 1265님. 추운 겨울 거리를 걷다 보면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게 있잖아요. 바로 호떡. 무섭게 추운 날씨에도 노릇노릇하게 구운 호떡을 먹는 순간만큼은 세상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도 이런 소소한 행복조차 없다면 헛헛한 이 겨울을 지낼 맛이 안 나겠죠. 조연 DJ에겐 겨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뭔지 궁금해요. 조관우의 겨울 이야기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 얼마 전에 거리를 좀 걸었거든요. 제가 걷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사실 걸어도 오랜 시간 걷진 않는데 그날은 한 15분, 20분 정도는 걸었던 것 같아요. 그때 되게 겨울 냄새라는 게 사람 냄새가 많이 나는구나를 느꼈어요. 왜냐면 거리 쭉 가는데 이제 일단 겨울 냄새가 일단 첫 번째로 나고 가게 앞 지나갈 때마다 가게에서 파는 음식 냄새 아니면 그 가게 어떤 분위기에 맞는 냄새들이 되게 좀 뚜렷하게 맡아지더라고요. 겨울이라 그랬었던 건지. 제가 되게 놀랐었던 냄새가 뭐 있었냐면 음식 냄새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있었지만 세탁소 냄새 있죠. 세탁소 앞에 지나갔는데 세탁소 냄새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딱 맡는데 되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기분이 좀 사람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괜히 갑자기 뭔가 되게 이렇게 밤에 걸어다니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예. 그때 뭐였지? 그때 그래서 걸어다니면서 났던 냄새들을 막 쭉 적어놨었어요. 그때 났던 냄새들이 뭐 붕어빵 냄새도 났었고 국밥 냄새도 났었고요. 장어 구이 냄새도 났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맡았던 게 세탁소 냄새였어요. 세탁소 냄새가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겨울의 냄새 뭐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뭔가를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심연보의 사랑은 그런 것 1680님, 조관우의 겨울 이야기 1265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오늘 들려드릴 곡은 스웨이드의 Saturday Night입니다. 스웨이드는 1989년 영국에서 결성돼 90년대 브릿팝의 전성시대를 연 밴드죠. Saturday Night은 스웨이드의 대표곡 중의 하나로 보컬 브렛 앤더슨의 비음 섞인 관능적인 목소리가 매력적인 곡인데요. 학업, 일, 인간관계, 나를 올가맨 것들에서 잠시 벗어나도 괜찮은 토요일이죠. 모든 것이 좋아질 거고 멋질 거라는 이 노래 가사처럼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행복한 밤이 되시길 바라면서 스웨이드의 Saturday Night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